안녕하세요, 이완자입니다.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3월 7일 금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 구속 취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방금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광화문 뉴스토마토 광화문 스튜디오 바로 옆에 성공회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 건물 옥상에서 또 오늘 낮에 윤석열 씨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 한 분이 분신하셨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이 건물 관리인이 바로 불을 꺼서 큰 일은 나지 않았는데 이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런 문구를 남기시고 많은 분들도 간첩으로 지목하시고 이런 글을 또 남기고 분신을 하셨었어요. 이 모든 일이 참 굉장히 혼란스럽고 놀랍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떤 일인지 오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두 분 모시고 말씀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항상 뉴스를 전달해 주시는 박영식 에디터님.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이거 앞뒤가 지금 뉴스를 저도 몇 개 봤는데 앞뒤가 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뭐 이따가 저희가 이제 기자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을 어쨌든 법원이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인 어떤 사유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내용들 중에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 범위와 관련된 내용, 즉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는 등등의 이런 뭐 소식들도 더불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지금 구속 기간에 대한 이유가 더 크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대부분 이제 취재 기자들의 경우에는 체포적 부심은 많이 안 들어보고 살았거든요. 네네네. 구속적 부심은 뭐 많이 들어보기도 했는데 네.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나서 영장이 발부된 이제 이 사람들의 경우에 구속이 정당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데 영장 심사에 대해서 일단 인용이 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변호인들이 확실치 않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속적 부심도 사실 요즘에야 뭐 정치인들이 많이 쓰지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걸었던 게 체포적 부심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포적 부심을 했었고 이 구속적 부심의 경우에도 만약에 구속된 사람에게 대해서 적부심을 따로 한다고 하면 뭐 자료가 오고 가는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구속 기간에 산입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해서 구속 기간에 섞여서 계산을 하지 않거든요. 네. 제외해서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네. 근데 체포적 부심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가지고 체포적 부심을 신청했었던 윤석열 쪽에서 아니 왜 구속 기간을 엄밀히 따지면은 왜 구속 기간을 날로 표기를 하냐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법원의 그 기한 계산을 보니까 구속 기간 만료 시간이 이미 지났고 9시 45분이 초과된 상황이었다라는 그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대목의 윤석열 측의 입장을 법원이 반영해줘서 일단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것인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검찰이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은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결정을 하면 당장 석방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항고 포기를 하면 윤석열은 석방이 되고 구치소를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검찰이 만약에 즉시 항고를 때리면 이거는 좀 더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풀려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결정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봐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은 날이니까 네, 그걸 네.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이거는 사실 따져볼 만한 문제인데 판사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저는 뭐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죄가 중하고 뭐 중하지 않고 이 문제는 전혀 아니고 법리적 해석의 문제고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다. 매우 그렇습니다. 아, 그런 문제이다. 요거는 일단 분명하게 하고 뉴스토마토 기자도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강석영 기자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현장 취재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영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강석영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리해서 좀 말씀 주시죠. 예, 앞에서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 법원이 오늘 오후 2시경에 윤석열 씨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면 상급 법원이 다시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윤 씨 구속 취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윤 씨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윤석열 씨는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에 체포 적부심, 그러니까 체포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거는 수사기관하고 법원 사이에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씨 경우에는 10시간 30분 가량이었는데요. 이 시간을 구속기간 10일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씨 측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고 이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줄어들어서 구속기간이 25일, 지난 25일 자정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26일 오후에 기소가 됐으니 구속기간을 넘겨서 기소한 셈이죠. 반면에 검찰은 이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검찰 주장대로라면 27일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넘기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법원은 윤석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아닌 체포적부심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포와 구속을 별개의 제도로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 설명드리면 두 번째는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하고 검찰이 윤석열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상의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아닐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수사 범위 안에 있는 혐의와 관련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수사 범위 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위 외의 혐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씨 경우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발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체포 구속을 잘못됐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은 효력 집행정지로 윤석열 씨가 석방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다시 하고 상급법원에서도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될 경우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이제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까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강석영 기자님. 네네네. 강석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스튜디오에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마지막에 강석영 기자님 또 두 가지로 사안을 정리를 해주셨고 여야 반응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야 반응도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는 두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구속 취소의 이유로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아까 박영식 에디터님 좀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한 10시간 30분 정도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기소가 된 게 구속기간 넘겨서 기소했다,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판단은 이거는 또 수사권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조금씩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내란이 드러나서 수사를 했다면 괜찮은데 이번에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다, 한꺼번에 그냥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은 법원이 그 영장과 관련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따지면서 이 구속 취소 인용과 관련된 어떤 결정에 사법부에서 넣는다는 것은 저는 약간 모순적이고 이율배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게, 제가 오늘 딱 그러네요. 딱 네 분의 법조인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사실 처음 있는 선례라서 구속 기간을 뭐 시간을 두고 따진다는 것도 그렇고,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 등등 이런 문제를 삼는 것도 그렇고, 일찌감치 이 윤석열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논란들이 끊임없이 불거지니까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정리가 좀 될 것이다. 근데 영장을 발부하는 대목에서도 공수처의 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하게 얘기했고, 검찰이 그래서 사실은 구속 시한을 연장하고 싶어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들은 그냥 기소만 해, 공수처가 수사 다 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데에서 수사권 논란 어느 정도 저는 이미 불식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다시 구속 취소 인용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저는 사법부가 오히려 어떤 법리적 혼선을 지금 스스로 갖고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목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이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발부 과정에서 이게 한 차례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그때 일단 한 번은 정리된 논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구속 취소 이제 결정이 물론 이제 검찰이 항고가 남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윤석열의 죄랑 관련 없어요. 윤석열 죄랑 관련이 없고요. 탄핵 재판에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탄핵하고 완전히 별개. 네, 완전히 별개고요. 요거는 정말 절차적으로 아주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속 기간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수사권의 권한이, 공수처가 가진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딱 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뭐 이렇게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탄핵 심판에도 영향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내란 지속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우려하고, 사실 저도 오늘 박지원 의원 표현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격 떨어지는 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해외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달 지나지 않아서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체포되는 건 시끌벅적했는데 다시 이제 풀려나는 수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군사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나 아니면은 뭐 마약 범죄 소굴과 권력자들이 결탁되어 있거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국제사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입니다. 왜냐면은 방금 박영신 에디터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이게 검찰은 그동안 줄곧 주장했습니다. 전례가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원래 구속 기간에 대한 그 뭐 왔다 갔다 송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계산은 날로 하는 것이다. 그건 선례가 있고 판례도 있다.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법한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기소를 그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찰은 나름의 선례에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공수처 수사권은 이미 정리를 해주셨고요. 근데 검찰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렇게 또 기소를 그 시점에 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는 의문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아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피해갈 것 같습니다. 당초 그 당시 그때의 논란을 복귀해 보면은 원래 이제 구속 기간을 더 연장해서 10일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10일은 검찰이 수사하기로 상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그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한 뒤 한 이틀 뒤인가에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애초에 그 공수처에서 8에서 9일 거의 10일 가까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10일 가까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뭐 불러도 안 오고 막 구치소에서 안 오는 것도 이게 할 수 있는 거냐 막 이런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아무리 선례가 있고 본인들이 수사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없게 그 딱 그 날짜나 시간으로 개선해서라도 논란의 여지가 없게 그 기한에 맞춰서 기소를 했었어야죠. 네, 검찰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미 뭐 우리가 증거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저는 이 논란이 공수처의 무능 또 공수처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논란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 논란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 소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 소지는 검찰에게 있습니다.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요. 결국엔 이 특검을 안 해서 생긴 일입니다. 네. 이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특검의 문제. 예, 수사권 논란도 특검에 있었으면 아무 논란이 없었습니다. 특검은 당연히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있었으면요. 뭐 이 지금 검찰을 우리가 못 믿잖아요. 도대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날짜를 갖다가 왜 이런 리스크를 아예 없도록 하지 않았던 거야? 이 우리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의혹의 눈을 바라볼 필요가 없이 특검을 했었으면 모든 문제가 깔끔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은 특검입니다. 다시 내란 특검 해야 됩니다. 그러네. 네. 지금 자유문수님이 슈퍼챗도 쏴지네 이런 메시지면서 윤 대표님 말씀하실 때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유문수님. 검찰의 문제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은 그 지금 여기 법원이 오늘 발표한 걸 보면 9시간 45분 이미 구속 시한이 만료가 됐고 그 이후에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런 윤석열 측의 말에 어느 정도 뜻을 받아준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안 받아주고 나서 주말이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지검장, 고검장 뭐 회의 이런 거 주재해가지고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된다고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아니 석방이냐 구속 기소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시에 검찰은 대면 조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한다라는 부담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뭐 지금 기억나는 그런 선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에서 또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 수사한 내용들을 다 받아서 검찰이 기소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추가적인 보충 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과거 선례도 있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의 저기 아내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공소시효의 문제가 걸리기 직전에 바로 그냥 한 번도 소환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해 버렸거든요. 그런 검찰이 그때는 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까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루를 소비하면서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은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2시 정도에 이게 이제 속보가 전해졌는데 아직까지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뭐 오늘 풀어준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물론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법적으로 7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일 안에 즉시 항고 결정을 검찰이 하지 않으면 윤석열을 석방한다. 이제 이 결론이거든요. 그럼 저는 항고할 거라고 보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잘못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법원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야, 우리도 좀 깜짝 놀랐다라는 식으로 당황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런 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미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나 뭐 이런 쪽에 어마어마한 지지자들이 또 대거 나와서 윤석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사법부가 사회적인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적인 혼란을 종식시켜주고 사회적 안정을 가져와야 되는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선택을 마치 뒤집으며 이 구속 취소 인용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두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 소재는 확실하자. 공수처의 제도적 미비점들 때문에 여러 책임 소재를 물을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이 책임은 저는 검찰의 책임이 완벽한 검찰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끌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우정 씨가 옷을 벗어야 된다고 봐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물러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총장한테 문제가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검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별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 저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뭔가 숨길 게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검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요. 검사가 가장 무서운 게 물론 수사권도 있지만 그 수사를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기소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기소 독점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뭐 이 검찰 실무와 뭐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냥 속마음을 얘기를 해주면은 진짜 무서운 거는 기소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까 이제 방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예, 지금 뭐 비화폰의 불출이나 비화폰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도록 검찰이 막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검찰과 윤석열 측과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아니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수사기관이라도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것조차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제 내란 초기부터 우리 내란의 공모자, 내란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추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내란의 공모자가 아닌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 때였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그래도 걱정을 너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법원에 결정한 부분, 그 부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는데 사유를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서울중앙지법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의 설명은 어쨌든 이거 이렇게 수사했다가 나중에 다시 뒤집힐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단단히 잘 다지고 가자. 이런 취지인 걸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제 그 판사도 이런 결정을 하면서 물론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게 실제로 이런 뭐랄까 법조인들조차 예상하지 못하는 이변이나 이런 선례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1심과 2심 즉 하급심에서 증거를 가지고 다투다가 대법원으로서 법리만을 봤을 때 이 하급심에서 적용하는 법리들이 만약에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재판 자체를 이제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 하자.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법리적으로 뭐 빈틈없이 적용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죠. 근데 이걸 이제 국민들 마음을 제가 대변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자고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칙 세력입니다. 반칙을 범했죠.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독재 시대로 돌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아주 저는 이게 그 절차적 정당성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99%의 완벽을 기했지만 1%가 모자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판사가 저는 충분히 여론도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물론 이제 법리 적용은 100%고 법대로만 판단한다. 이것이 법치 만능주의잖아요.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건데 그럼 판사가 이거에 대해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어주면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누군가와 통화하고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를 압박하고 당연히 다시 계엄을 뭐 물론 계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고 자기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사가 열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에게 어떤 권한을 누가 어떤 식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감정과 정무적 판단을 담아서 말씀드린 거고 법리 해석은 이제 법률가들이 따로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그러면 이게 이제 법리적 혼란을 뭘 갖고 올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네. 자, 체포적 부심과 이 구속적 부심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피고는 아니죠.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그럼 윤석열의 사례가 앞으로 어떤 악습을 낳게 될 건지 폐해를 남기게 될 건지 좀 걱정됩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체포를 당하잖아요. 일단 체포적 부심. 저 구속당하잖아요. 일단 구속적 부심. 모든 걸 다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런 악습을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심지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건 바이 건 모든 피의자가 다 걸어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판사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심지어 아까 그 여러 그 구속 취소 사유 중에 뭐 수사권 분쟁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사유를 담으셨던데 아니 이미 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던 선례가 있었던 걸 뒤집어가지고 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저는 많은 오점들을 남기게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왜 윤석열 케이스에만 이런 중요한 의견 변경을 담아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느냐. 체포적 부심이란 이례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다른 피의자는 적용 안 해줍니까? 해줍니까? 다른 판사들은 해주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분노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결정을 할 때도 충분히 이런 고민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란 수괴고 내란을 일으킨 대상에게 이런 식의 판단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사법적 혼란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 판사님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검찰이 항고하면 특히 이제 수사권 관련된 그 부분은 제 이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이번 법원의 결정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법원 재판부의 설명 자료의 문장 자체도 굉장히 논리적인 바로 허점이 드러났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설명 자료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 따라 뭐 어떤 목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가요.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은 관련 범죄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따져본 부분은 이 수사 과정에서만 그거에 새로 발견되어야지만 관련 범죄라고 인정하는 그 네. 논리적인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재판부가. 네. 예, 수사 과정에서만 인지하여야지만 관련 범죄다. 그거는 아주 새로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련 범죄라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만 밝혀질 수도 있지만 수사 과정이 아니라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밝혀지기도 하고 먼저 수사하지 않은 과정에서도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 기존의 선례와 판례가 검찰의 주장대로 뭐 시간으로 계산하였다고 검찰은 주장하였잖아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근데 지금 재판부의 논리가 그렇게 근거 없고 설득력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은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서류의 송달, 접수, 반환 막 이런 시간들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있어서 날로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큼은 그래도 합리적이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좀 설득력이 또 없진 않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검찰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이 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헌재가 실제 이게 만약에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위헌 판단을 내릴 수도 차후에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첫 선례니까 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단 바라봐야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비록 앞서서 좀 흥분하긴 했습니다만 뭐 좀 더 시간을 두고 즉시 항고가 내려진다고 하면 고등법원에서 좀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저도 이게 이런 사례는 처음 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처음 겪는 사례잖아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나 문제를 따진 것이니까 실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이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그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떤 여론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이고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그동안 흔들어왔던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이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까 저는 뭔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즉 지금 밖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서 시위 및 집회를 하시는 분들 쪽에는 어떤 큰 영향을 주고 또 하나의 명분을 준 셈이잖아요. 그거 봐라. 이거 구속이 잘못됐고 적법하지 않은 것을 밀어붙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윤석열의 탄핵조차도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는 거다라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 너무 걱정되는 일이고요. 전망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일찍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박탈해버리면 그가 제2의 계엄을 구상할 수도 없고 실제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밥을 먹으면서 또 다른 정치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거니까요. 즉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저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네네네. 대통령의 권한을 일찌감치 빼앗았다라면 탄핵 선고가 일찍 내려졌다라면 이런 걱정이 필요 없죠. 이 절차적 정당성 지켜도 됩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아직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다음 주에 내려지는 이 목전에 이런 결정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부담이고 양쪽의 지지자는 또 집결할 것이고 이번 주말에는 또 내전 상황에 준하는 여러 움직임들과 여론들이 또 부닥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 초반에 소개시켜 주셨던 어떤 특정 지지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즉시 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이 고민하는 이 시기에 이 어간에 만약에 선고가 내려지게 돼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나마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으나 또한 만약에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통해 다음 한 주를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즉 탄핵 심판 선고를 기간을 늘려서 다다음 주에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지연시키면 이거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아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정말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헌법재판소는 이제 뭐 8인 체제로 선고할 거냐 9인 체제로 선고할 거냐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조속한 결정을 통해서 그 어찌 보면 이 내란숙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 다시 관저로 돌아가는 대통령의 자격을 그러게요. 유지한 채로 관저로 돌아가는 일을 좀 막았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한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그 법원입니다. 왜 법원 그 이번에 서울고검에서 이제 그 비화폰 그 이제 관련된 문제가 이제 받고 있고 또 당시에 이제 체포 당시에 문제를 지적을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네네.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그 계속 이제 검찰이 반려하다가 서울고검에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저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이 되고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또 어떤 모종의 일들을 꾸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아니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인데요. 이분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굉장히 큰 분이라는 걸 온몸으로 입증해 온 사람입니다. 네, 심지어 뭐 체포가 안 되려고 무력 저항을 뭐 지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정말 검찰이 이제 뭐 계산 잘못해가지고 풀어주게 된다면은 그러면 다시 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예, 네네네. 우리가 그 점을 잘 봐야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비아폰 그리고 김성훈 그 차장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관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 주셨으니까 자 일단 요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여기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네요.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지만 윤석열 씨에 대해서 7일간의 이 검찰의 항고 기간이 있고 그 7일 안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석방이 혹시라도 구속 취소돼서 사저로 돌아가서 내란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네, 그냥 그 심판을 받고 이제 사법 수사기관하고 법원 쪽에서는 그냥 다시 차곡차곡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해서 다시 구속을 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괜찮은데 그게 제일 안정적일 그게 수 제일 있는데. 안정적인 거죠. 네, 근데 네. 만약에 탄핵 심판이 더 늦어져서 다음 주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런 되면 거죠. 아마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이미 변론기일도 많이 기회를 줬고 뭐 상당히 뭐 6차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나올 만한 주장은 다 나왔는데 네. 부정선거론 자체를 계속 재판관들이 들어야만 하는 시점이었으니까요. 여러모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다음 주에 해주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도 이 시각까지 즉시 항고 결정이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서 다음 이슈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딱 연결이 돼요. 보니까 예. 예, 이 비화폰 이야기, 경호처 이 김성훈 차장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이 왜 그날이었나, 네. 가정사가 뭔가 네. 예, 네.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두 번째 이슈는 12월 3일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을까 이제 어떤 트리거 작용을 한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실마리가 되는 단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JTBC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이 검사 탄핵이 어떤 계엄의 방아쇠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혐의 준 검사 3명과 서울중앙지검장 등등을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분노를 했던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보도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12월 1일 그러니까 12월 1일이면 이틀 전이네요.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이건 도를 넘은 것이니까 이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이 누군지 봤더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인데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김건희 구하기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를 구하는 어떤 방아쇠가 된 것 아니었는가. 계엄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대목이 어제 보도가 되면서 이것 말고도 사실은 뭐 저희가 과거에 들었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명태균의 USB가 또 어떤 특정 언론에 들어간 것도 트리거가 됐었고 뭐 여러 트리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포커싱은 김건희라는 글자에 맞춰지고 또 어떤 범죄를 덮기 위한 하나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발생시킨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보도였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진술에서 개인 가정사 얘기가 있었다는 그것도 그런 트리거가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트리거 아니냐. 근데 그 트리거 역시도 개인 가정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정사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뭐 부부간의 어떤 관계 혹은 부부 사이에 벌어졌던 일, 부부가 했던 일, 뭐 이렇게만 딱 축약이 되는데 뭐 가장 후자에 있었던 사안들을 많이 떠올리시다 보니까 결국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혐의점을 좀 가리기 위한 이것이 드러나면
정권이 무너진다 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게 도이치모터스고 그것과 관련된 검사 탄핵이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이 지금 보도가 된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 지키자고 한 사람의 범죄를 덮자고 벌인 일 때문에 지금 이 몇 달 동안 지금 뭔 고생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요. 뭐 당시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도 그 명백하게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 그걸 막겠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검사들이 아니고요. 특정인이에요. 네, 특정인이 아. 김건희잖아요. 특정인을 수사하는 아. 내 아내를 수사하는 검사들, 내 아내를 불기소 처분해서 죄를 면해준 그 검사들을 탄핵하는 게 얘네들 탄핵시키면은 혹시 좀 정신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와가지고 특정인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잖아요. 특정인.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인이 김건희 씨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깝고요. 뭐 그때 이제 결국에는 한동훈 추가. 한동훈을 왜 잡습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반국가 단체 뭐 종북 뭐 해당됩니까 한동훈이요? 네. 그거는 전혀- 평생의 직이잖아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브레인 역할을 해줬는데 그런 한동훈을 왜 추가했습니까? 한동훈 당시 친한계가 돌아서면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김봉식 서울청장의 증언도 저는 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으로 기록될 것 같거든요. 한마디 가정사, 개인 가정사. 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서울청장을 바꾸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그러네요. 명태균 황금폰이 있고 김건희 특검법이 있고 그게 이제 당원 게시판 사태 이후에 한동훈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게 내일 탄핵되면 검사 탄핵이 있고 세 가지가 다 사실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네요. 네, 대부분 다 그 중요 사안들이 아니라 중요 인물로 떠오른 김건희 씨를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꼭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자신의 아내이고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미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다수 인사 개입을 하거나 국정 개입을 하거나 혹은 당무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의혹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실관계로 규정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인 V0, V1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누가 V0였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기도 합니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는 게 야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사법처벌 되기 전에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이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사법 절차를 그냥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은요. 12월 3일이 아닌 다른 한참 뒤에 뭐 내란을 일으키든 맞아. 그때 했었으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냥 순조롭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냥 기다렸으면 되는데. 굳이 뭐가 급해서요? 뭐가 급해서 12월 3일이었습니까? 1월 3일도 아니고 2월 3일도 아니고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설명이 안 됩니다. 김건희라는 사람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날짜입니다. 아마 창원지검에서 올라온 수사 보고서도 대검을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아서 뭐 민정수석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거나 자신도 아주 오랜 기간 검사를 했는데 이 사안은 일단 보도가 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저희가 맨 내란 사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피청구인이 여러 차례 발언을 하는 걸 보고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할까 싶으면서도 가만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피청구인 스스로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저의가 있었을 것이다.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라 그럼 말씀하신 김에 비화폰 이야기도 같이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 이 배경은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고검에서
영장 심의위를 거치게 되는데 영장 심의를 통해서 이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고요. 다만 그간 3번의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사실상 기각을 했고 이번이 4번째 이제 청구가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당연히 경호처 차장이나 경호본부장까지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실 법률적으로 다수의 잘못을 저질렀고 실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라든지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호처의 주된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는 여전히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구속이 되고 나서도 과연 김성우는 가만히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적부심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미 앞서서 주군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구속이 된다 한들 무엇이 바뀔까 일단 첫 번째고요. 아까도 잠깐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비화폰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그 명단입니다. 누가 비화폰을 경호처를 통해 지급을 받았는가. 김건희도 있고 노상원도 있고 국무위원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그거를 경찰이 확보하려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운운하면서 못하게 막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제출을 검찰에 미리 3일 전에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고 해서 그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이 김성훈이나 이광우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한들 이미 증거인멸이 혹시나 다 끝난 상황은 아닐까. 시간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김용현이 마치 자진 출석해서 검찰에 찾아갔던 것처럼 신병이 확보돼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다 한들 검찰은 김성훈은 혹시 봐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지금 그 비화폰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회수했는지 이걸 왜 검찰한테 그렇게 쉽게 내주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검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저는 검찰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엮어서 검찰은 왜 이 체포와 구속 과정을 왜 그런 방식으로 허술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이 사태를 빚었는가에 더해서 어떻게 김성훈 경호차장은 검찰한테만 이렇게 호의적으로 증거를 주는가? 정말 의심이 가는데 이런 거 언젠가 밝혀지겠죠.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비화폰 불출대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비화폰 서버에 담겨 있는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준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누구에게만 지급했는지 정도에만 어떤 대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비화폰 서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실제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김성훈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틀 만에 다 지워지는 법이라 내가 굳이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틀 만에 그 내용이 다 전부 다 지워지는 건 또 아니라고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살려낼 수 있고 어떤 내용을 혹시나 지운 건 아닌지에 대한 정보 확보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네. 계속 구속을 안 시켰었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혹시나 이 수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검찰 스스로가 내란의 어떤 가담자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화폰을 통해 누구와 검찰의 수뇌부가 통화했다는 내용을 지우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태 동안 시간을 끌었던 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김성훈이나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김성훈 차장을 구속한다고 해서 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압수수색을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죠. 예, 근데 그거는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아직은 차마 경찰에서 그런 청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틀 한 달요 공방도요. 윤건영 의원은 한 달이라고 주장하고 뭐 여러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 때 한 달이고 이번 정부 때 이틀이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진짜로 이틀이었으면은 모든 증거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뭐 현재 이번에 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경찰이 판정승 거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오늘 사실 우리 그 정책 얘기를 하려고 엔비디아 얘기하려고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30% 지분 있으면 뭐 우리 국민들 편하게 살 수 있어 이 얘기 한 거를 저는 사회주의라고 이준석 대표가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짜증이 좀 나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리 대표님하고 윤 대표님하고 우리 저기 교수님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 있으면
정책과 관련돼서는 특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노가는 들어야 되니까 집에서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갑자기 이런 소식이 터지니까 갑자기 주제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준비했던 게 다 무위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도 윤 대표님 1분만 얘기해 주세요. 페이스북에서 또 열심히 또 싸우고 계시니까. 유승민, 이준석 뭐 이런 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페이스북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말 그 전 세계가 기술 빅뱅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례 없는 그런 시도들과 조치들과 또 지원들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정말 절박한 국면이거든요. 한국은 지금 이 내란이 뭐 구속 취소니 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빨리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요. 그 엔비디아 30% 지분 얘기는 사실 좀 이재명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 아주 뭐 급진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좀 잘못 왜곡된 측면도 좀 있고, 물론 이제 좀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지분 30%를 사자고 한 거예요? 그건 빼앗자고 한 거예요? 그거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하자고? 그 정부가 지금도 모태펀드라는 걸 운영하면서 초기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지분을 투자를 하면요, 그 지분을 받아야죠. 그게 자본주의죠. 그렇죠. 지분을 투자하는데 정부가 했기 때문에 지분을 안 받는 게 자본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저는 이번 논란에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기도 그 벤처기업들이 했는데요. 막 커서 엔비디아처럼 커지게 만들자. 그러면 정부도 돈을 많이 벌지 않겠냐. 지금 그렇죠. 지금 연기금이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150조 벌었잖아요. 연기금 돈 벌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나 아니면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경영에 막 간섭하는 사회주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지분 투자 형태로 VC들이 했을 때 경영에 아예 간섭을 안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근데 연기금은 안 하다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은 또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우리가 발전해 왔어요. 이 모든 축적된 논의를 다 없었던 거 취급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찾아보면서 보면 우리가 과거 박정희 정부 때도 왜 포항제철 같은 것도 국가가 나서서 키워주고 하면서 그죠. 뭐랄까 국민들이 다 국민들의 합의 동의하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어떤 혁신적으로 어떤 산업을 주도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 국민과 국가가 같이 성장시키는 게 이게 나쁜 담론은 아닌데, 이게 왜 반시장주의와 반자본주의 그리고 오히려 뭐랄까 좀 이념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비판하는 소재로 쓰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잘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해외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뭐 아까 말씀하신 모태펀드라든지 뭐 신한군에는 무슨 태양광 펀드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 나눠주고 있고. 그게 뭐가? 그리고 뭐 대만의 TSMC 반도체 그렇죠. 지금 파운드리 1위잖아요. 거기는 대만 정부가 50% 출자한 기업이에요. 그 50%가 들어가요? 네네. 지금은 7% 남았어요. 처음에 50% 투자했다가 기업이 커지니까 투자자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지분도 팔고 희석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7% 됐어요. 근데 긴 세월이니까 그게 그럼 30이 아니라 거기 50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쭉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참. 그럼 TSMC 대만 사회주의 국가. 그럼 중국은 뭐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막 들면서. 제일 성공한 국가 사실 한국이에요. 산업정책. 이야기 빨리 이거 지금 파면 되고, 그리고 정리되고 나면 사저로 돌아가시든지 뭐 구속 취소가 다시 취소돼가지고 다시 구치소로 가시든지 하여튼 다시 정책 얘기로 돌아서 다시 하시죠. 민주당에서 아예 그냥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지르는 바람에 사실 이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대선 주자들끼리 다 토론하면 되잖아요. K 엔비디아 이것이 어떤 논쟁인지. 이거 굉장히 생산성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공개 토론 같은 거 하면은 그거 리뷰를 저희 셋이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재밌겠네요. 그거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하겠다고 의원도 했어요? 하겠다고. 그래요? 네. 뭐 권성동 본인 직접 나올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좋은 그러면 얘기네요. 그것도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리뷰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중 랩 2050 대표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 강정수 박사 나와서 AGI 일반 인공지능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미국에서 엄청 시끄러운데 뉴욕타임즈 그 팟캐스트에 나왔어요. 그 이야기 가지고 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AGI 들어보셨죠? AGI. 혹시 어려우시면 슈퍼인텔리전스 아니면 뭐 터미네이터, 인간의 능력을 모두 다 갖추고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체화한 어떤 존재, 로봇 같은 존재가 곧 등장한다는 얘기를 뉴욕타임즈의 에즈라 클라인 팟캐스트라는 데서 미국의 이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미 그런 AGI 금방 온다는 거 알고 있다, 이 얘기. 또 강정수 덕커 총괄 에디터님 모시고 오늘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즈라 클라인 쇼라는 이 팟캐스트는 꽤 유명한 거죠. 엄청나게 유명한데 여러분, 에즈라 클라인은 정말 20대 때 블로거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글을 너무 잘 써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을 하다가 2014년에는 여러분 폭스 말고요, 우파 언론이 말고 복스라는 데를 창업을 해서 복스? 네, 에즈라 클라인이 복스 창업. 네, 공동 창업자죠. 거기를 창업해서 젊은 나이에 그 당시 2014년 그것도 30대 안전 초반에 창업해서 성공을 해서 팔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은 다시 뉴욕 타임즈에 로 들어가서 에즈라 클라인 쇼라는 것을 주로 인용을 하고 칼럼들을 쓰는데요. 여러분, 작년부터 해서 미국의 흔히 말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인데 이 에즈라 클라인 팬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에즈라 클라인에 대해서 뭐 이 지적 매력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하면 이 에즈라 클라인 쇼가 지적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다 할 정도로 뭐 다른 미디어에서도 에즈라 클라인 현상이라고 좀 할 정도로 특히 여성 팬들에게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의미 있는 것은 2024년이 아닙니다. 2023년 여름에 재작년. 칼럼을 써서 바이든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나와야 된다. 바이든 나이 너무 들었다. 바이든 정치는 잘했지만 그런 나이로서 뭔가 정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조기 후보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재작년에 그 얘기를. 네, 2023년에 이미 여름에 하면서 해리스 후보를 너무 빗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부각을 못 내키겠다.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조기에 해리스로 임명을 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던. 그때 바꿨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에즈라 클라인은 미국 정치에서도 영향이 있고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좌파 계열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 벤 뷰캐넌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벤 뷰캐넌이요. 예, 벤 뷰캐넌하고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벤 뷰캐넌이 누구냐 하면은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AI 특별 고문.
그래서 백악관에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을 다 총괄했던 사람. 그럼 요즘 말 트럼프 정부식으로 하면 AI 짜르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이 지금 특별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와 가상화폐가 추가됐을 뿐인 것이지 네. 똑같은 위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이걸 하면서 에즈라 클라인과 벤 뷰캐넌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벤 뷰캐넌이 파악하기도 맞는 얘기고 에즈라 클라인에도 맞는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에게 이미 보고가 됐다는 건데 2027년 아니면 2028년 앞으로 2, 3년 안에 AGI가 가능하다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뭐 엔스로픽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 AI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보고를 계기로 해서 네. AGI가 오는 것을 여기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자, 이 사태를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고 이것에 의해서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경제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반추 삼았을 때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은 옳았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제 AGI가 기정사실로 하고서 여기에 대한 디베이트를 하지 않아요. 논쟁을 하지 않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세계와 과거 자신들이 민주당이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많은 시사점이 있으면서 3월 4일 날 이것이 공개됐는데 이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앞으로 AI에 대해서 국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AGI가 또 갖고 올 어떤 산업적인 위험, 국제 정세의 위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사실 촉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AGI 하면은 뭐 대단한 인공지능, 하여튼 초월적인 존재 이런 느낌은 있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되려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AGI를 얘기하나요? 그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AI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지적인 작업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인지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인지적인 이게 작업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육체 노동이나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인지적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천재적인 수준의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수준의 인간의 인지 작업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걸로 AGI는 규정이 되고 있는데 AGI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100명의 AI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AGI가 무엇이냐 했더니 100개의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GI를 학술적으로 지금 정의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걸 길게 논하는 책은 한국에는 한상기 박사님이 쓰신 AGI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평균 수준의 인간이 하는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이 머리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똑같은 수준이라고 AGI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요새 오픈 AI에서 딥 리서치라는 것도 내놓고 그랬는데 리서치 대신해주는. 그럼요. 연구 조교죠. 이것도 사실은 AGI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는 길로 있다라는 거고 딥 리서치도 내놓고 하면서 지금 다음 단계 준비하고 있는 것 뭐 사실은 뭐 이런 연구들 많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연구진들이 하면서 AGI의 불꽃을 보았다. 희미한 불꽃을 보았다. 뭐 이런 논문도 이미 있고요. 그래서 AGI에 대한 것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에선 미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이 흔히 말하는 4인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금 감싸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비드 섹스라고 하는 지금 AI와 가상화폐 짜르라고 하는 백악관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외부에 과거에 넷스케이프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정기적인 자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뉴욕타임즈하고 얘기를 크게 인터뷰를 해요. 마크 앤드리슨 같은 경우 왜 실리콘밸리가 민주당의 등을 돌렸는가.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벤 뷰캐넌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이 AGI를 믿지 않았고 당시에는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 믿지 않았고 AGI에 관련된 이 국제 정세의 위험성과 가능성들을 믿지 않으면서 속도를 느리게 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가 돌아서게 했다는 인터뷰도 하고 이 얘기를 또 여기서 에즈라 클라인하고 나눕니다. 그때 대화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제이디 벤슨 이 네 명은 AGI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제가 여기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효과적 가속주의로 입장을 정리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도지가 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지금 에즈라 클라인이랑 요 지금 쇼에도 도지 얘기가 대단히 길게 나와요. 그러면서 도지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AI 정부로 전환하는 건 너무 느릴 수밖에 없다.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적 파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 4명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에즈라 클라인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다 파괴하고 정부를 새로 지으면서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파괴하면서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보면서 지금 도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이에요. 중국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AGI는 미국만 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벤 비켜넌이라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A를 총괄했던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먼저 AGI를 만드냐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 상황에서. 왜냐하면 AGI를 누가라는 건 어느 국가가죠. 자, 미국이 먼저 할 것이냐, 중국이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AGI로 갈 거라는 걸 알았지만 AGI가 몇 년도에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다 고급 칩 수출을 막았죠. 엔비디아 칩 못 사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느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벤 비켜넌에게 물어봅니다. 에즈라 클라인이 그게 효과적인 정책이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도 믿는다. 효과적이었다고 묻는다. 느리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팁시크는 뭐냐라고 이제 에즈라 클라인이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효율적인 걸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발전에는 투 트랙이 생겼다. 하나는 그냥 큰 풍부한 컴퓨팅 파워를 쓰면서 비효율적이라도 빨리 가서 성능을 증대시키려는 하나의 길이 생겼고 효율적으로 가는 길이 생겼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았겠냐 하지만 느리게 만들지 않았냐라는 조금 개변 아닌 개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에즈라 클라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미있는 얘기인데 망가지지 않게 위해서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보다 망가지고 나서 고치는 게 더 낫다. 그래요? 이 얘기에 동의하시느냐? 그랬더니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안전과 기회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러니까 미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게 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즈라 클라인이 물어보니 뷰캐넌이 자기가 늦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안전과 기회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바이든 정부 정책을 지금 반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철도의 도입 역사를 얘기해요. 철도가 사고가 많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철도가 좀 더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타면서 철도가 대중화됐고 기술이 발전했다.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조금 더 AI에 대한 불안감들이 국민들의 정서가 크니 불안감을 없애주면 훨씬 더 AI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죠. AI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이것이 일자리를 대체한다 뭐 이런 것이 있으니 안전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주면 훨씬 AI가 더욱더 좋게 발전할 거라고 이 사람은 믿었던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그럼 중국을 그렇게 느리게 하고 우리도 느리게 했냐? 이러면서 이제 에즈라 클라인하고 이제 논쟁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보다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벤 뷰캐넌은 중국은 뼛속까지 독재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주의 국가보다 AGI를 미국이 먼저 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에즈라 클라인 이슈는 지금 뭐냐면 AGI를 기정사실하고 했을 때 AGI는 어차피 2, 3년 안에 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AGI 정책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를 막 비판하는 거 아니네요. 오히려 자기들이 했던 거를 바이든 정부 반성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도 보면서 그러니까 안전과 기회, AI가 가져다 줄 기회를 보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문제다. 그러니까 안전하면 기회가 안 오고 기회만 하면 안전을 다 뒤처지고 이런 건 이분법적으로는 건 문제지만 지금 사실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좀 더 크게 생각했어야 한다는 뉘앙스네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왜 중국이 이렇게 쫓아올 줄 몰랐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규제를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상식적으로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고 뭐 정착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는 딱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미국이 원래 초강대국이고 중국이 따라오는 형국인데
미국이 AGI를 먼저 가지면은 세계가 더 안전하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아 그래도 뭐 초강대국 하나가 완전히 다 지배하는 게 더 안전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소개해 주시죠. 무슨 얘기인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건 투키디데스라는 건 되게 그 그리스 고대에 있었던 역사학자고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단어를 한 것은 2017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 그레임스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그레임 앨리슨. 네, 그레임 앨리슨이. 근데 유명한 정치. 네네네. 투키디데스는 뭐냐면 이 역사학자가 볼 때는 뭐냐면 과거에도 이런 이 기존 패권 국가가 스파르타예요.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아테네입니다. 아 고대 그리스. 고대에서 스파르타가 기존 패권 국가인데 신흥 강대국이 성장하면은 기존 패권 국가는 걱정되고 불안해서 얘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신흥 강대국도 저 기존 패권 국가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해서 대부분 이것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버드 대학의 그레임 앨리슨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1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했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100여 건의 사건을 보면서 사실 90% 정도는 다 전쟁 났다. 그러니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AGI가 빠지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일한 예외가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었다. 하지만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갈등을 했었고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국지전적으로는 많은 갈등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AGI를 매개로 한 것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벤 뷰캐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즈라 클라인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AGI가 가져올 이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갈등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빠지게 되면은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막는 것은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이 무조건 더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인정하면요, 우선 미국이 더 빨리 가서 미국이 지금 애매한 것은 기존 패권국도 아닌 거예요. AGI를 못 가지면 완전히 추월을 당해버리는. 네, 추월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더 다른 갈등으로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AGI를 미국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에 둘이 동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2027년과 28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이죠. 여러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는 길게 봐서 3년 안에는 AGI가 탄생한다라는 거고 미국은 이걸 위해서 가속주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인사하고 민주당 좌파의 가장 유명한 언론인이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AGI가 기정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들이 독특한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모든 이러한 신기술들은 미국 국방부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핵무기 발전도 맨하탄 프로젝트도 미국 국방부가 한 거고, 그다음에 우주 프로젝트도 나사가 했지만 사실은 국방부의 주도하에서 나사가 만들어졌던 거고, 여러분 인터넷도 처음 만들어진 건 국방부가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 지금 있는 반도체의 모든 것도 국방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AI만 국방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했으면 뭔가 제어를 하면서 못 빠져나가게 했을 텐데, 그러면서 예를 들면 벤 뷰캐넌은 오픈소스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AI에. 오픈소스로 가면은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픈 가중치라는 뭐 독특한 개념을 하는데요. 즉, 뭐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거는 답변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걸 어떻게 막았는지 요 정도는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안전성과 관련된 거는 공개하는 건 동의하지만 소스를 다 공개를 해버리면 중국이 쫓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AI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국제 정세를 가르는 이러한 것에서 오픈 소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심지어는 벤 뷰캐넌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오히려 이러한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 검사 받은 것을 자기네들에게 통보해 주길 원했고, 미국 국가 내에 AI 안전 연구소라는 것도 아예 만들게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색깔을 규정했던 거고, 이것이 실리콘밸리가 바이든 민주당의 등을 돌리게 됐던 계기가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뭐랄까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게, 예를 들면 미국이 엔비디아 칩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면서 그래 뭐 그 기술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경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니까라고는 많이 생각했지만 AGI가 오고 있고 엄청난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타날 건데 그거를 중국이 먼저 가지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몰랐어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예,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상당히 고위층들이 네. 바이든의 AI를 총괄했던 사람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 쪽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확인을 해주고 확인했고. 뉴욕타임즈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엔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걸 얘기해요. 초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정책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AGI 시대가 온다라는 것. AGI 시대가 온다. 그렇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은 대단히 달라진 것을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해올 때 인간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해와서 뭐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행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먼저 AGI를 가고 그 AGI가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2024년 11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클로드를 쓰시는 엔스로픽과 팔란티어가 합작해서 미국 국방부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12월에는 안드릴이라고 하는 AI 무기식 스타트업과 오픈AI가 협업을 해서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네. 2월 달에 구글 인공지능을 국방에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미국에 있는 이러한 AI를 만드는 대형 기업들이 지금 국방부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민주당 행정부였던 공화당 행정부였던 대단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2월 달에 있었던 파리에서 열렸던 이 AI 서밋에서도 유럽도 가속주의를 선택한다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대단히 가속주의가 지금 앞으로 2, 3년 동안은 미국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중국은 당연히 가속주의를 내고 있고 유럽마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가속주의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세계가 AGI를 향한 가속주의로 나간다는 부분에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AGI를 믿지 않았거든요. 네. 믿지 우리 않았 방송에서도 한번 그러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전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AGI에 대한 정의도 없는데 네. 근데 우리가 정의가 좀 막연하더라도 최소 합의를 하더라도 정말로 AGI가 인지 능력에서 인간과 비슷해지는 평균 수준이나 비슷한 수준이 올 수 있는 것이 2, 3년 안에 온다는 거를 가정하는 거를 저도 한번 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이걸 한번 가설로서 인정한다라면 네. 어떻게 앞으로 우리 한국의 산업 정책이 바뀌어야 될지 또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준비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민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반도체나 뭐 그 전에 다른 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시작돼서 네. 민간으로 오히려 넘어온 게 많은데 지금은 아까 근데 안두릴이나 팔란티아 이런 거 보면 민간에서 시작됐는데 오히려 국방부로 넘어가서 네네네. 영향을 주는 네네. 모습인데 이거 이러면 그 아까 예를 들어서 네. 벤 뷰캐넌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 다시 이걸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하지 않았다. 기회에 대해서 토론하지 AI가 않았다.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하지 않았던 건 자기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뭐냐면 이 근처 하여튼 그 버지니아에 있는 하여튼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사이버 안전 담당 교수예요. 그리고 이제 런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그때도 사이버 안전을 가지고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중심에 사이버 안전과 그것의 국가 간의 대립 갈등 이쪽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안전을 조금 더 강조했던 것 이걸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안전을 해주는 것이 더욱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을 규정을 정부가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빨리 AI가 대중화될 거다.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거예요? 네, 인정을 하고 정부가 이렇게 안전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빨리 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생각을 했던 거고,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건 대중국 정책이었고, 정말 민주당은 시진핑을 싫어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칩을 수출을 반대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논쟁도 요즘 많아요. 포린 폴리시라든지 포린 어페어라든지 미국의 이쪽 언론들 보면은 반도체 수출은 그러니까 중국을 도와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흔히 말하는 이 소부장이라든지 네.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ASML이라든지 공장 기술 이거를 더 강력하게 막았어야 되고 중국이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TSMC에 의존하게 해야 됐다. 근데 중국에게 자꾸 독립해라고 메시지를 준 거다. 원래 독립하려고 하고 있었던 중국에게
스스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칩을 수출 스스로 안 만들으라고 하니까. 압박을 너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하웨이 칩을 지금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결과를 준 거는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칩을 억제하기보다는 칩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됐어야 됐고 오히려. 칩을 못 만들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막. 중국이 AI 칩에서도 독립하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또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AGI,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 일자리 다 없어지겠네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미중 대립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이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거기 나와요. 네, 이 나오면서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AGI를 또는 AI를 노동자 친화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논의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벌써 뭐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줄었다는데 코딩 다 자동화된다고 막 얘기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회로 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지금 코딩을 100% 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2명이 하던 걸 1명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1명의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100명 필요했다면 200명, 300명 필요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 업종별로 영향을 미치지 뭐 모두 다 인간의 일자리를 미치긴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지금 100명 있다면 네. 앞으로는 이 100명이 하는 일은 사실은 5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데 사실 소프트웨어가 10배가 더 필요해지면 500명이 필요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개발자의 숫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기술 사회로 가기 때문에 다만 걱정되는 건 예를 들면 마케터 얘기를 들어요. 그걸 바이든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마케터를 줄이지 않겠지만 스타트업에서 AI에 기반한 마케팅 기업이 등장하면 여기에는 마케터 숫자가 적을 거다. 근데 이 회사가 대기업을 이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제일기획 같은 데를 이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 일자리가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AI가 잘하면서 이 부분에서 굳이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케팅에 그렇다고 해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곳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곳, AI를 통해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느냐, 시장 사이즈가 커지지 않느냐. 이것이 일자리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러면서 의학도 예를 들어요. 우리가 의사요? 그러니까 의사뿐만이 아니라 제약이죠. 특히 제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AI 도움반에서 가속화되면 임상 실험들도 단축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쪽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늘어난다. 인간이 더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을 치료하게 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발전하게 되면 의료 산업이 커지게 된다. 여기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벤 뷰캐넌은 얘기를 말하자면 하거든요. 더 좋은 약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게 된다. 네, 이 그렇게 이야기라는 하면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부분에 동의해요. 시장이 커지는 곳에서는요. 일자리가 100%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에즈라 클라인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하지만 시장이 그대로 있거나 축소되는 경우 여기에 AI가 들어갈 경우에는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박사님 잘 하시는 얘기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자동차 완전히 자율주행화되면 운전사 일자리는 그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없어지죠. 시장이 그건 시장이 안 커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건가요?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될 경우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기 자가용을 안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 하거든요. 자가용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로 갈 거다. 언제든지 내가 탈 수 있는 차들이 택시처럼 존재하는데 그 비용이 대중교통 비용이면 누가 차를 사겠느냐. 그리고 주차를 해놓는다는 게 가장 아까운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이 가장 아까운 거는 자동차 타는 시간보다 주차하는 시간이 10배 더 큰데 맞아요. 20배 더 크고 30배 더 큰데 주차를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은 궁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데 아직 뭐 누가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를 갖고 싶은 사람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지만 근데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이번에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성장하느냐 AI 때문에 AI 때문에 시장이 축소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자리는 불균등하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균등하게 올 일자리들 중에서 특히 불이익을 당할 일자리를 먼저 우리가 좀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저기 바이든하고도 얘기를 했던 거 재교육이 필요하다. 전 국가에서 네. 전면적인 재교육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는데 바이든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재임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대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막판에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저기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의회가 할 일이고 다음 정부가 할 일이다. 근데 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건 좀 뭐냐? 놔버리셨구나. 놔버린 거예요.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국민들의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네. 국민 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또 바이든이 기본소득은 또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기본소득제 얘기 나와요. 예, 기본소득도 반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일을 하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 또 국가의 책무다. 이게 우선이지 소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교육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먼저 우선순위지 기본소득을 우선이라는 거는 조금은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표를 생각하는 발언이지 사실은 올바른 행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예, 그렇게 거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바이든 하는 거죠. 대통령 만나고 싶네. 자기가 네.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인간이 이렇게 보람이 생기지. 하기 그렇죠. 싫은 걸 그래서 억지로 하면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을 그렇잖아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논의돼야 될 게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가 아니라 네. 기본소득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대해서 불균등하게 AI가 영향을 미칠 테니 특히 불균등하게 미치는 영향 속에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통해서 AI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쪽으로 그들을 이동시키게 만드는 사회적 논의가 먼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노동에 대한 관점은 명확하네요. AI가 일자리를 다 없애는 건 아니고 네. 많이 그래도 네. 많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1시간짜리가 넘는 건데 어허. 텍스트로도 다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로도 다 냈는데 다 요즘 저도 딥L로 번역해서 봤습니다. 정말 이게 들으신 건 아니고. 네네 24장짜리인데 아. 정말로 제가 보기엔 꼼꼼하게 저희 정치권에서 사회에서 AI와 관련돼서 고민할 바들을 다 적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치인들에겐 필독서로 네네네. 추천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네. 지금 어쨌든 AI는 독점 이슈가 그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민간에 맡긴다고 그러면은 뭐 구글이든지 오픈 AI든지 이런 독점 기업이 나중에 다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혹시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는 지금 중국하고의 대결이 더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더욱더 왼쪽에 있는 표현이 더욱더 왼쪽에 있는 리나칸이 사실은 최근에 저도 그거는 읽고 공정거래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이 AI와 관련해서 딥시크 이후에 뉴욕타임즈에 사설을 썼어요. 오피니언란에다가. 그래서 리나칸이 이제 리나칸. 걱정하면서 리나칸 지금 그만뒀나요? 네, 그만뒀고 사임했죠. 그 바이든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하고 사실 임기가 조금 남았는데 네. 자기가 저기 트럼프랑 걸림돌 되기 싫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사임을 했습니다. 아직 30대죠? 네, 아주 30대 아주 근데 정치할 것 같아. 근데 리나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빅테크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잖아요. 하면서 AI와 관련해서도 그 사실은 좀 리나칸은 논쟁을 좀 일으켰어요. 딥시크 봐라. 너네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너네 그렇게 거대하게 하려고 하면서 다 막지 않았느냐. 이거 너네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건 조금은 빅테크에 대한 반감이 조금 감정적으로 표현된 사설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빅테크가 하는 방식도 무조건 틀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스케일 법칙에 의해서 보세요. 그록3를 보세요. 1년 반 만에 테슬라의 AI. 테슬라의 AI, XAI에서 만든 1년 반 만에 엔비디아의 GPU H100, H200 220만 개를 였더니 진짜 그거 쫓아왔잖아요. 너무 놀라웠어요. 네네, 이것도 놀라운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랑 그 엔지니어들 네. 같이 앉아서 발표한 거죠. 네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그러면 1년 반 만에는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고 이것이 AGI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빅테크의 방법이 무조건 틀렸다. 딥시크의 방법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았다. 물량 공세하는 것도 효과는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딥시크 그 전체가 저는 여러분 항상 기술이 대중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딥시크가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도 가격 인하 정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유 경쟁의 시장이 더욱더 강화된다고 하는 부분에서요. 그러고요. GPT 4.5도 나와가지고 그 뭐 200불 월 200불 내야 되는 거에만 처음에 하더니 오픈AI가 또 풀어줬더라고요. 네네. 20달러도 사고 있고. 20달러짜리 전 쓰고 저는 있는데 올해 안에 나오더라고요. 오픈AI가 다 무료로 풀 거라 봅니다. 그 대신 멋있다. 광고를 붙이겠죠. 네네. 그래서 누구나 오픈AI 20달러 쓰고 있는 거를 저는 누구나 쓰게 할 거고 네. 지금 이런 걸 AI 브라우저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브라우저를 내놓고 광고 서비스를 하면서 누구나가 AI 20달러 주고 있는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 무료가 되는 시대로 저는 올해 안은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즈라 클라인과 벤 뷰캐넌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 원문 한번 여러분들 되시면은 한번 네. 번역기 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네요. 근데 또 궁금해지는 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포인트 있어요. 슈퍼 인텔리전스 AGI 우리나라 갈 수 있냐 이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픈 AI 구글 같은 기업 나올 수 있는 거냐 이 문제도 있고 저는 이거를 여러 트랙으로 다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오픈 AI 같은 기업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스타트업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대학도 엄청나게 AI 관련된 연구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음껏 대학에서 연구했으면 좋겠고 AI 국방에서 북한에서 뒤지지 않게 우리나라의 억제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AI 정부도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하면서 공무원을 해고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AI가 갖고 올 또는 AGI가 갖고 올 수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도 정말 꼼꼼하게 논의하고 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선거라는 기간은 또 표를 당장 봐야만 하다 보니까 저는 기본소득 얘기가 또 먼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엔비디아 30% 뭐 40% 저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걸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논쟁이 AGI 논쟁이라든지 이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얘기하는 거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보다 우리의 미래 속에서 당신의 일자리가 무엇이고 당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은 무엇이다. 이런 쪽으로 논쟁이 가야 되는데 부의 재분배에 너무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부의 재분배도 중요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부의 재분배보다 먼저 될 것은 다들 일하고 싶어 해요.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를 줄 테니 돈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일자리도 보장되어 있다. 만약에 안전한 일자리는 이쪽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셔라. 이런 방향성과 꿈과 비전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슴 뛰게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 미래가 그렇게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내일이 기대되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일이 기대되고 아침에 기대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경제가 될 거고 그런 AI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좀 내러티브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으로는 어때요?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뭐 GPU 5만 장 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인프라 투자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미국, 중국은 따라갈 수가 없다. 저는 뭐 5만 장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해요. 근데 그걸 누가 쓸 거냐가 중요해요. 지금도 사실은 대전에 있어요. 뭐 그러한 뭐 K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뭐 기업마다 2장씩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기업엔 줄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는 스타트업도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다 대학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하는 곳. 연구원들이 마음껏 연구해 보면서 그 친구들이 스타트업 할 거예요. 그러면요, VC 벤처 캐피탈이 우리나라 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재들이 없으니까 투자 안 한 거예요. 그럼 인재들에게 투자하면 그 돈 가지고 GPU를 사던 아니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GPU 칩이 있어요. 카카오도 700억 들여가지고 AI 연구할 때 구글 거 썼어요. 그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돈 투자해주고 모태펀드 투자해주고 민간 투자해줘서 그 돈 가지고 뭐 KT나 SK가 하는 네이버가 하는 클라우드를 써도 좋고 그러니까 수요가 생기면 AI 칩을 사거나 AI 칩이 이미 있는 곳에 가서 씁니다. 이걸 위해서 이미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AI 칩을 사는 건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사는 그것을 제공해 줄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민간의 돈, 실질적인 자본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본이 왜 못 들어가느냐? 인재가 없어서 못 들어가니 인재를 육성하는데 1, 2년만이라도 결과가 달라져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갑자기 AI를 가지고 연구한다? 이미 기본 이론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GPU 갖고 뭘 연구하면 논문 하나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바로 현장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대치동 부모님들이 어머 AI 쪽 가면 월급도 많이 받는다는데 우리 애들 의대 말고 AI 연구원 보내봐? 이런 바람 분단 말이죠. 이런 바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쫓아갈 수 있다. 1, 2년 늦었는데 뭐 AI 칩 먼저 준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공대 보내도 됩니까? 그럼요. 의대 대신 공대? 그럼요. 네. 저는 훨씬 더 여기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로봇공학 지금 AI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계학과 출신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 필요합니다. 공학도들. 왜냐하면 이 메카닉이 더 AI만 똑똑하면 못해요. 손이 못 움직이면. 네. 그렇잖아요. 의식은 있는데 그렇죠. 손을 못 맞아요. 움직이면 네네네네. 워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이오테크놀로지 AI와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제약산업도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네. 곳곳에서 AI와 함께 성장할 산업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맨 앞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거나 미국은 다 AGI가 2, 3년 뒤에 올 거라고 믿고 네. 일단 다 파괴해 놓고 도찌하고 트럼프 행정부 파괴해 놓고 거기를 인간이 나간 자리를 AI로 채워서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전에 그렇죠. 설명해 주신 그 네네. 가속주의. 가속주의. 왜냐하면 자꾸 그러면 각 제도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밖에 못 듣는다는 얘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꼭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한국도 너무 규제법이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그런 관련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너무 규제가 많고요. 국가에서 지금 AI 공무원들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요 국정원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픈 AI를 우리가 있는 챗GPT를 우리 공무원들이 쓰기 위해서는요 오픈 AI가 국정원에 신청해야 돼요. 우리 안전한 건지 너네가 테스트해줘. 네이버나 인증받아야 되는 거. 뭐 LG CNS나 이런 데서 만든 거는 통과를 스스로 받겠죠. 한국 국가에 들어가면 시장이 크니까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 키워주는 거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경쟁을 인위적으로 줄인다? 왜 우리 공무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2등인, 3등인 서비스를 써야 되나요? 1등인 서비스를 써보면서 2등, 3등에게 쫓아올 수 있는 후원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면 되죠, 차라리. 국가가 써준다고 해서 이들이 1등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보안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외국 기업들은 응모도 못하고 외국 기업들은 이런 거 정보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저는 뭐 소베린 AI라고 하지만 소베린 되지도 않는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뭐 도찌처럼 그렇게 다 공무원들 해고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좀 열어젖혀야 된다. 네, 열어줘서 국제적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가 1등하게 해야지. 저희들하고는 1등하는 그룹들하고는 우리 경쟁하면은 지금 지니까 저희들하고 경쟁력 있을 때까지는 우리 틀 안에서 키우겠다. 이러한 식으로 AI는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정수 박사님 예전에 얼마 전에 그 AI 이타주의, 이타적 이렇게 효과적 이타주의, 효과적 가속주의. 그거 구분해서 철학적으로 딱 정리해 주셨는데 점점 가속주의에 마음이 가시는 것 같아요. 에즈라 클라인도 그런 톤이었던 거죠. 그런 톤은 아닌데 인정할 건 인정할 거. 왜냐하면 이게 왜 입장이 달라지면 AGI가 막을 수 없는 거라고 현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팟캐스트의 글들 읽으면서 놀랬던 거는 AGI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AGI를 기본으로 깔고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이렇게 깔고 가면 이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되게 큰 뉴욕타임즈의 큰 사건이었다고 큰 사건이네요. 네. 잘 새겨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말 오후 5시 끝장 뉴스에서는 윤석열 씨 구속 취소와 이에 따른 논란, 법 기술적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5시 45분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또 미국 정부는 AGI, 슈퍼인텔리전스가 2, 3년 안에 온다는 가정하에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에즈라 클라인 쇼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둘 다 너무 둘 다 놀라운데 둘 다 너무 차이가 있는 하나는 미래를 향해서 엄청 빨리 가고 하나는 우리는 또 과거에서 이렇게 딱 묶여 있고 이래서 참 착잡합니다. 강 박사님이 좀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바뀌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월요일 오후 5시 45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말은 다시 보기 보시고 월요일 오후 5시에 끝장 뉴스
오후 5시 45분에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두 가지 다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